자, 이번 시간에는 언론의 기고문 쓰는 방법입니다. 기고문을 쓴다는 것은 나의 주장을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고문을 쓰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은 천연 에어컨이라는 기고문을 썼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실온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썼던 글인데, 언론에 게재할 목적으로 쓰는 글을 기고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에, 여기 200자 원고지예요. 이 한정된 공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또 홍보, 광고죠. 광고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 다음에 내가 근무하는 기관, 또 내가 근무하는 회사, 또 나의 학교를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거고, 내가 이 천연 에어컨이라는 것은 그 숲의 어떤 환경적인 기능이 이렇다는 것을 쓴 거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글 쓰는 기술도 향상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광고하는 것보다 그 6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이게 지방 신문사에서 누가 이걸 읽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됩니다. 이게 인터넷에서도 노출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메일이 온다든지 답글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아까 내가 리포트에서도 주제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보도자료나 기고문은 시사성, 현재 시사와 관련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뉴스에 보면 대부분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 그로 인한 경제, 그로 인한 시민의 생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방역 활동,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안 되겠죠가 아니라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심을 이끄는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한 천연 에어컨도 보시면 8월 달에 썼잖아요. 그 여름에 써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겨울철에 천연 에어컨 그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주제 정하기, 시기적절한 주제를 찾기, 그 시기에 맞도록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고, 계절이나 날씨나 가뭄, 홍수, 예를 들면 지금 가뭄이 들어 죽겠는데 뭐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거꾸로 홍수가 났는데 가뭄에 대한 주제를 잡는다든지 이러면은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연말인데 뭐 연초 이야기를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 이슈, 트렌드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지금 AI 시대니까, 인공지능 시대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맡은 분야가 국내 감심사, 특히 이제 본인이 하는 업무와 학과와 관련된 그런 주제를 잡아야 되겠죠. 나한테 지식이 없는데 다른 주제를 해봐야 좋은 글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목의 특징은 카피와 같이, 아까 리포터와 좀 다르죠. 카피와 같이 의미와 이미지, 예를 들면 행복을 크게, 넓게, 길게 뭐 이런 주제로 적는다든지, 우리가 광고에 보면 굉장히 많은 처음처럼 소주 이야기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주제가 그 의미와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한눈에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는 기본인 내가 글을 쓰는 거고, 보도자료는 내가 보도자료를 줌으로써 기자가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또 다시 쓰거든요.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제목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그 도시숲 가꾸기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럼 그것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광주시 도시숲 가꾸기 대폭 확대 이런 것이 이제 보도자료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자가 이제 광주시, 우리 시의 기자들은 광주시라는 표현보다 그냥 시 하고 뭐 땡땡 시장,
기후변화 완화에 도시숲 확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주제를 바꾸는 거죠. 저 제목을.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는 내가 결제를 맡을 목적, 예를 들면 도시숲 확대를 위한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 논문은 연구 주제가 그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따는 것이죠. 제가 2년 동안 그 언론사에 썼던 그 주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어필이 될 만한 주제로 쓴 건 제가 보시면 겨울철에 썼기 때문에 겨울철 건강, 실내 공기로 환기하자. 봄에 미세먼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봄에 불청객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코로나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가 글을 썼을 때도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감염병 글로벌 시대. 그 다음에 여름철에 가는 습과 바람결로 도시온도를 낮추자. 그 다음에 화학물질, 그때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화학물질 명가암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겨울철이 되면 빛공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고마운 빛, 그러나 지나치면 공해입니다. 대통령 선거 여론이라든지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다든지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출구조사 해가지고 그 투표가 끝나면 방송사마다 쫙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거 바로 통계죠. 통계가 세상을 움직인다. 통계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죠. 그 다음에 하천도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오중산은 천연 에어컨, 침묵의 봄과 케미포비아 뭐 이런 주제들을 제가 잡아서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다 그 시기에 맞게 그때 이슈에 맞게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제목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즐거운 불편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제가 최초로 가장 먼저 썼던 그 글인데 제가 몇 번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말은 가볍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새해 들어 아침에 쌀쌀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기로 마음먹고 한번 시내버스를 타봤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쓰고요. 그렇게 썼더니 또 다른 어떤 이로운 점도 있었다. 불편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론은 경험과 사례, 구체적인 이런 게 쭉 나와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이제 쭉 다 씁니다. 세계적으로 세계 UN 기후변화 협약이 어쩌고 쓰고 근데 마지막 주장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즐거운 불필요한 책자에서는 이렇게 자전거 타기 이런 걸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다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다, 다짐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글의 첫머리는 시기와 이슈, 최근 이슈 보도 사례들을 가볍게 유도하고 에피소드로 시작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예를 들면 아까 빛공해 같은 경우는 내가 산책을 하게 됐는데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맑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시골로 갔더니 은하수도 보이고 굉장히 많은 별을 보게 됐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빛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여러분이 사는 공간은 어쩌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생물들은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기, 문제의 배경 언급하기, 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을 언급하기, 개념이나 단어를 정리하거나 설명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글의 첫머리 부드럽게 글에 빠져들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딱딱하니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주제가 이제 아까 말한 즐거운 불편함이라면 그 즐거운 불편함이란 게 결국은 이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대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정의 제가 즐거운 불편함이라는 그 일본의 작가가 써놓은 책의 주제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정의나 의미를 설명한 거고, 구체적인 사례 통계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그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가 저감이 되는가, 뭐 그런 것들 통계적으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그걸 뽑아서 쓰는 거죠.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든지, 실제로 저도 여기 보시면 다 그렇게 했어요. UNFCCC,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뭐 12월 초에 뭐 어떻게 했다. 이건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스모그가 발생했을 때 지구촌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남의 거를. 그러면서 예를 들면 파리 기후 협약에 합의했다. 최근에 교황까지서 나서서 말한 환경 해치개는 종이컵 사용 안 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뭐 자전거 이용하기 이런 것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용을 한 거죠. 인용을. 그렇게 본론에서는 이렇게 해당 주제에 대한 설정을 해서 인용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침묵의 범과 케미포비아는 바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합쳐져서 케미포비아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침묵의 봄은 농약 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그 봄이 와야 되는데 메뚜기도 안 오고 거기 곤충들도 오지 않는다. 채초제를 쫙 뿌려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작물만 자라지 풀도 그 싹을 피우지 않고 메뚜기도 없고 나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침묵의 봄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쓴이가 메이슨 카슨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1962년도에 썼던 내용인데 그 책을 제가 이제 따서 마치 케미포비아하고 유사하다 하는 내용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말과 그 다음에 그 침묵의 봄에 대한 설명, 제가 강의 시간 DDT 이야기를 했는데 농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주장을 썼고 마지막에 맺는 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는 말에는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기고문에서도 전망이나 방향 설정, 자기 주장을 좀 해야 되고 앞에 논의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자기 입장을 밝히고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자세나 태도, 전망, 그다음 끝맺음 잘하기. 기고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핵심 주장을 반복하고 신문을 내려놓는 독자들로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인상 깊은 마지막 단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은 곧 우리 모두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비극을 가져올지 모른다. 55년 전 한 학자의 침묵의 봄 경고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모두가 친환경적인 생활에 동참하여 봄의 교양하게 새소리를 사시사철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맺은 거죠. 제가 글을 잘 썼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인상을 깊게 남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고문이 이제 완료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그 언론사에 보내기 전에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적정한 길이인지 언론사에서는 편집의 양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0자를 넘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줄여야 되고 단락이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되고 어린이나 일반 독자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야 됩니다. 한글만 어려우면 한자나 영어 병행해도 좋고요. 맞춤법 검사 꼭 해야 된다고 사이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소리 내서 읽어보면 이게 읽기가 이게 물 흐르듯이 읽어져야 돼요. 글이라는 게. 잘 안 읽어지면 그건 잘 쓴 글이 아니다는 거죠. 시간 간격을 두고 예를 들면 좀 여유 있게 쓰면은 뭐 2주 전에 써서 한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읽어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고문 작성할 때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써야 돼요. 제가 글을 쓸 때는 전부 제가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제된 개인 생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공직자가 함부로 내 주장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개인적인 주장을 이러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장만 해야 된다는 거죠. 공공 목적으로 써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연구 결과 증거가 필요해요. 그다음 독자들의 생각과 사회적 관심도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제적인 단어, 논리 필요하고 여러분이 학생 신분이라면 학생 신분에 맞도록 이제 글의 그 표현이나 언어 이런 걸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 정제된 생각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기고문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자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